일종의 좀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체크리스트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빠진 부분이 있을 거고 산업별로 다를 건데 이제 평균치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대략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큰 청크로 쪼개면 사업계획 세우는 거 있고 제품 개발하고 품질 관리 하셔야죠. 그리고 원가나 수익 요거랑 관계돼 가지고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나 혹은 내가 어디를 통해서 판매할 건지 같은 채널 전략 같은 것들이 있고 당연히 마케팅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거나 나랑 협업할 수 있거나 혹은 나랑 경쟁해야 되는 파트너랑 경쟁사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채용하고 보상하고 관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서포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무나 자금 관리, 회계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세무 뭐 이런 것들이 사업 한 2년 사이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주제들입니다. 저 가만 보면 일반 기업체에 있는 각각의 부서들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획, 제조, R&D, 마케팅, 영업, 회계 그리고 뭐 영업 쪽하고 기획 쪽에 해결하는 파트너 경쟁사 그리고 이쪽에 보면 HR 부서 그리고 여기는 재무팀, 뭐 회계팀 이런 식의 부서들이 쭉 갈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회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창업팀에서 한 2년까지의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담당해 줄 직원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각각의 업무를 담당할 각각의 전문가들을 뽑으면 제일 좋죠. 아니면 다 외주를 맡겨버려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 돈이 없잖아요. 스타트업이 초창기부터 돈이 넉넉하고 직원을 많이 뽑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얘기지만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 중에 돈이 초기에 넉넉했던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를 누가 다 하느냐? 1인 기업이시라면 대표자가 하셔야 되는 거고 한 3, 4인 된다 그러면 창업팀이 이 3, 4분 정도가 이 업무들을 나눠서 관리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대부분 초창기에 창업팀들이 꾸려지면 제품을 만드는 쪽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인력이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뭐 대표자 1명에 개발자 2에 디자이너 1, 뭐 이런 게 통상적인 구조죠. 그러면 대표자는 뭐 여기저기 돈 구하러 다니고 사업계획 발표해서 정부 지원금 받으러 다니고 뭐 등등의 일을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제품 개발에만 목매정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나와야 뭘 죽든 살든 할 테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그냥 시간이 되면 아니면 어쩔 수 없으면 누군가가 맡아서 그냥 하는 걸로 가다가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거를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전문가를 뽑으면 됩니다. 그 경력이 있는 직원을 뽑아서 채용하면 그 직원이 핸들링 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왕창 잘못 뽑지만 않으시면. 근데 문제는 초기에 돈이 없을 때는 그런 직원들을 데리고 있을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 결국은 뭐냐? 대표자나 창업팀은, 초기 창업팀은 이것들 전부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되느냐? 전문가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이 설명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노무사한테 만나가지고 임금이나 복지체계나 혹은 스톡옵션 관련된 설계 같은 것들을 부탁을 하게 되면 노무사가 뭐라고 설명을 해주면 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적용이 되고 안 되고 같은 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혹은 세무사를 만나가지고 세금 관련된 얘기나 뭐 회계 관련된 얘기를 쭉 하고 있으면 세무사가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면 아 그게 그렇죠. 우리 회사가 그런 구조이니까 당연히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고 뭐 그런 세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직원은 혹시 우리가 지원금으로 좀 커버할 수 있나요?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야 창업팀이 문제가 없이 굴러갑니다. 전문가를 쓰지는 못하더라도. 어렵죠?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얇고 넓게 알아야 됩니다. 만만치는 않은 일이죠. 좀 세부 항목을 설명을 하면 사업계획 수립에는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팔 거다, 어떤 고객이 타겟이다, 그 사람들한테 팔게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거고 수익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설계. 당연히 그 설계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시장하고 다르게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 가겠죠.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 수립하고 사업화 진행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여기서 필요한 스킬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되니까 이 팀이 결과물을 낼 때까지가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보면 이 프로젝트 자체에 직원들이 지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능력 자체가 필요해집니다. 당연히 필요한 자원들이니 지원이니 돈이니 하는 것들은 여기 프로젝트 매니저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매니저가 대표이사기 때문에 대표자가 어떻게든 수습해야죠. 그리고 품질 관련돼 가지고는 뭐 기획, 개발, 디자인, 제조, QC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하드웨어 제조 쪽, 그러니까 뭐 이제 조그마한 뭐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든 무슨 뭐 R&D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복잡한 기계를 만드시건, 이게 판매가 되려고 그러면 고객이 돈을 내고 쓸만한 정도의 퀄리티까지는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디자인은 이쁜데 막 뭐 그래서 와디즈 같은 데서 펀딩에 성공했는데 막상 고객들한테 물건 전달했더니 고객들이 이게 무슨 쓰레기냐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오잖아요, 신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손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대표자한테는 되게 피곤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창업팀이 이걸 직접 관리를 못 하시면 정말 나중에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이해가 다 있어야 되고, 특히 어플리케이션들 같으면 대표자가 개발자는 못 되더라도 개발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까지는 지식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령 원가나 수익 같은 부분들에 보면 뭐 소위 원가 회계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생산 이런 제품을 생산을 이만큼 하게 되면 뭐 얼마까지 가면 브레이크 이븐이고 얼마까지 가면 마진이 몇 프로가 붙고, 그리고 이 제품을 이 채널에다가 판매하게 되면 우리 마진이 얼마고 판매가가 얼마인데 거기서 가져가는 마진이 얼마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물류비나 이런 걸로 추가로 비용 지불해야 되는 건 얼마고 등등을 계산할 수 있어야죠. 이 내용을 모르시면 판매가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봤더니 마진 손해더라. 이런 일들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판매과 관련된 거나 판매 관리비들의 항목들이 어떻고 이거는 비용이고 이거는 비용이 아니고 뭐 등등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처음에 비용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영업하다 보니까 비용이 억수로 많이 들어가 가지고 도무지 파면 팔수록 손해더라. 이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아니면 공정거래 관련된 규정들 같은 거, 뭐 판매사 쪽에서 우리한테 뭔가 갑질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갑질인지 아니면 우리 쪽이 잘못한 거지 같은 것들을 내용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알고 계셔야죠.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예, 난이도 높고 많이 걸리고 아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특히 원가랑 회계 관련되는 거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채널별 마진 구조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은 그 채널들하고 만나서 거래를 해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거기랑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꽤 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있으시면 멀쩡한 제품 만들어 갖고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흔하게도 생겨요. 그리고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는 시장 진입에 어떻게 고객들을 확보할 것이고 초기에 인지도 어떻게 식으로 확대시킬 거고, 고객들 어떻게 계속적으로 들어온 고객들 이렇게 확대해 관리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올 수 있게 만들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여기 오타를 쳤네요.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마케팅에서 말하는 포피믹스라고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요즘에 그로스 해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로스 해킹의 그냥 컨셉만 이야기 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 가격에 판매할 거냐, 혹은 이런 형태로 고객들한테 전달하면 고객들이 반응이 없던 고객이 나한테 반응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에게, 일부의 고객에게는 A라는 모양을 보여주고 일부의 고객에게는 B라는 모양을 보여줬을 때 고객들의 반응이 더 좋은 쪽으로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의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네, 당연히 마케팅의 일부고요. 퍼포먼스 마케팅, 소위 그 SNS 같은 데에서 어떤 식으로 고객들한테 홍보하면 조금 더 잘 먹히는가. 뭐 하다못해 유튜브에 썸네일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드는 거랑 저렇게 만드는 거랑 클릭 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형태의 아이디어들을 내 마케팅에 도입할 수 있는가 같은 걸 고민하는 걸 그로스 해킹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리고 몇 가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스타트업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한번 진행하는 것도 돈이거든요. 그리고 파트너들, 특히 뭐 이제 초창기에, 사업 초기에 뭐 제조업체랑 거래 계약을 한다든가, 제조 계약을 한다든가, 혹은 프리랜서 고용해가지고 외주 계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경험이 있으시니까 나은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약서에 항목에 뭘 넣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무슨 항목이 있어야 되고, 무슨 항목은 들어가면 안 되고, 이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저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덜커덕 사인해놓고 나중에 봤더니 그 내용이 아니더라. 이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그다음에 그 담당 계약자가 프리랜서들 같으면 일을 제대로 해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도 되게 중요한 이슈고, 당연히 기본적인 법무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력 관련돼 가지고 이제 흔하게들 실수하시는 게, 보통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뭐 이렇게 내가 회사 생활 몇 년 해봤는데 회사 생활 동안 뭐 이렇게 뭐 진짜 꼰대 같은 그 윗상사들하고 정말 그지 같은 대표이사 밑에서 내 조직 분위기 너무 안 좋았으니까 나는 정말 좀 이상적인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면서 막상 자기가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는 옛날에 욕먹던 사장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들을 반복을 합니다. 흔하게 물어보는, 초창기 스타트업들 중에서 이제 흔하게 물어보는 것들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직원한테 급여에 퇴직금 포함시켰다고 주면 안 되냐. 나 퇴직금도 안 주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이거를 악의를 가지고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스타트업들 특히 뭐 개발자 같은 사람들 고용하는 건 정말이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채용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채용하려면 채용 공고에다가 뭐라고 우리 잡을 표시를 해야 되고, 어떤 스킬이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혹은 잡 디스크립션 혹은 잡 리콰이어먼트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설계할 줄 알아야 되고, 월급을 얼마 줘야 되는지, 이 정도 급여면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시장에 나갔을 때 받는 연봉만큼은 되는지, 혹은 연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혹은 보상을 안 해도 되는지 같은 것들을 많이 숙지를 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숙지가 잘 안 되면 힘들게 뽑은 개발자 3개월 만에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아니면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상업 판매, 그러니까 앱스토어에다가 다 올리기 직전 정도 돼가지고 개발자가 나 1년 정도 근무했으니까 경력 다 쌓였고 제품도 준비했으니까 나갈래요. 이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혹은 안 잡아도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표자들은 좀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그 사이에 누군가 와가지고 투자를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지금 이 투자금을 받으면 말이 되는가, 이 정도 투자금에 이 정도 지분을 주는 게 맞나, 혹은 지금 투자 안 받고 그냥 신보나 기보 같은 데 가갖고 대출을 받을까, 대출을 받으면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나 등등을 모르시면 쌓여놓고 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피하시고 싶으시면 역시 법인 관련되는 세무나 혹은 투자 관련되는 항목들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하라는 얘기냐? 예, 다 해야 됩니다. 스타트업 대표자를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스타트업 대표자와 소수의 몇 명의 창업팀이 이걸 다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러레이터나 혹은 여기저기에 있는 스타트업 교육 프로그램들 같은 데 가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에 지원을 받은 사내벤처라든가 이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리스크 없이 관리해 나갈 수는 있으시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작고 사소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단적인 예로 고객이 내 제품, 시제품을 사간 다음에 불만족스럽다고 해가지고 가령 클레임을 했을 때 웹사이트에서 내가 대응 잘하고 그냥 고객한테 뭐 적당히 둘러대고 고객도 만족하고 넘어갔으면 다행인데 갑자기 고객이 이제 소비자원에다가 고발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이 되면 내가 법적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표자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는 일에 집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당신들한테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날라오는 그 통보들이 계속 날라오는데 이거 대응하기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고 변호사를 쓰자니 돈 너무 많이 나가고. 아니면 뭐 직원이라고 잘 뽑았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좀 삐딱하더니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너 나가라고 내보냈는데 나중에 봤더니 노동청에다 고발해가지고 노동청에 가가지고 제가 갑질한 대표 혹은 뭐 이렇게 뭐 직원들 회사가 이렇게 뭐 다니면 안 될 만한 사악한 회사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다던가 아니면은 다니던 직원이 갑자기 SNS에다 올려가지고 대표이사가 뭐 이 회사 진짜 웃기는 회사다 그러고는 펑 하고 터뜨려 버리면 이거 수습해야 되잖아요. 안 생기면 좋겠지만 이런 일 생기면 그때 부랴부랴 전문가를 찾으시면 너무 비쌉니다. 당연히 내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비싼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상식적으로 문제가 안 나오게 웬만큼의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아까 이렇게 고발했던 직원 같으면 그 전에 내가 이 직원을 3개월 만에 자르는 건지 수습기간 내에 자르는 건지 아니면 수습기간 이후에 자르는 건지 내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5인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넘어서 자르는 거라 그러면 내가 이 친구에게 충분하게 성과나 회사 조직의 회사의 성과에 관련돼 가지고 이 친구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줬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모두 다 서류로 통보됐고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켰고 같은 것들을 다 내가 서류로 증빙을 해야 됩니다. 요걸 서류로 증빙을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노동청에서 고발하면 답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경험해 보면 배우죠. 물론 노동청에서 날라오면 배우게 됩니다. 배우기 싫어도. 근데 그때 그걸 그래도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느냐, 몇 번의 서류 제출과 한두 번의 방문만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두고두고 가다가 결국은 법정까지 가느냐는 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굉장히 다른데 대기업 같으면야 회사 내 법무팀이 다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스타트업에서는 대표자가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냥 회사가 휘청거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웬만하면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